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의 유구의원 윤 선배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 방송의 날,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네. 방송의 날 그 이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좀 그럴싸한 그냥 덕담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방송이 유례 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공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과거 정권 때는 그런 것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다가 막 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황당하기 짝이 없죠. 예, 유체이탈 화법이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의 날 그 경축사를 하면서 과거 정부에는 공정성 뭐 이런 게 객관성 이런 게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정부 와서 그게 살아났다. 또 국경 없는 기자 그 협회에서 발표한 것도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가 많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방송에 대한 평이 안 그렇거든요. 예, 오히려 방송을 지금 아예 채널 꺼버린 사람도 많고 또 제가 아는 노무현 정권 때 장관 하던 사람은 아예 뉴스를 안 보고 영화 채널만 본다고 엊그저께 만난 사람은 얘기할 정도로 노무현 정권 때 장관 했는데 그 지금 민주당으로 출마도 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너무 객관성이 떨어져서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제가 깜짝 놀랐고 진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와서 방송사 사장 뭐 임원 바꾸려고 굉장히 무리수었던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톡 까놓고 얘기해야죠. 나는 내 정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임명했는데 앞으로 그래도 공정성을 좀 높여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모든 걸 다 바뀌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하는 게 있거든요. 예.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예, 그렇죠. 과거 민주당에서 그 주장했던 거예요. 거죠. 자기들이 야당 예, 때. 예. 그게 이제 특별 다수제라고 해서 뭐 3분의 2인가 임원을 그 지지를 얻어야지 이제 뭐 방송사 이 대표를 맡기는 건데 지금 정부가 와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수뇌분들이 오히려 반대를 안 하고 지지 끄는 편이죠. 그래서 그 과기 방통위원장이 노웅래 의원이거든요. 예. 그분이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당 윗선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 과거에는 민주당 야당일 때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특별 다수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고 청와대가 집권을 하니까 이제는 방송법을 안 바꾸고 옛날 그대로 가려고 한다. 그분은 그래 좀 솔직하고 양심적이네요. 굉장히 양심적이죠. 예, 노승환 씨, 그 아들인데 굉장히 아들이니까. 양심적인 지성인이죠. 예. 네.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정치를 뭐 좌우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즘 이제 보면 그 유튜브 채널들 뭐 일부 유튜브 채널의 문제도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금 방송을 안 보는 원인들이 방송 자체에 있다라는 걸 모르고 또 자기들이 비평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비평 프로에서 그냥 뭐 마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때문에 지금 방송이 자기들은 뉴스를 생산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뉴스를 가지고 저거 입맛대로 가짜까지 포함해서 확산시키면서 큰 돈도 안 들이고 한마디로 재미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돋긴 객긴이라고 봐야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특히 박근혜 정권 때는 그 문고리 3인방 이쪽 주축을 해서 직접 방송사에 전화하고 압력을 가하고 뭐 고쳐달라고 하고 사실 압력 가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거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은 방법만 조금 바뀌었죠. 예를 들면 시민단체를 통한다든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장들 특히 종편이라고 하지만 종편은 민간 소유지만 인허가를 또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 또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벌점도 주고 또 계속 그 경영 관여를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뭐 나아졌다 못했다 하긴 저는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으니까 돋긴 객긴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데르센 동화인가요? 예. 임금님은 벌거숭이. 예. 예. 빨가벗은 임금. 예. 빨가벗은 거를 옷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질고 착한 사람만 옷이 안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금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입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다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꼬마가 임금님이 빨가벗고 말 타고 가는 거 보고 임금님 빨가벗었습니다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다는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송이 이렇게까지 흐르고 있다는 거를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새 영화 서치라는 영화가 굉장히 잘 아,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가끔 자주 보시구나. 저는 아주 자주 봅니다. 거기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아주 싼 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방송 시대가 아니에요. 애가 잊어버렸는데 애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실종이 되고. 예, 매일 문자 3통만 남기고. 예. 근데 그거를 찾는데 그 경찰서 가고 이런 모든 과정보다도 그 유튜브, 예. 구글 검색, 아, 그 페이스북. 한국계 미국인이 뭐 그렇죠. 들어온다라는 그걸로 거. 계속 추적해가지고 예. 경찰보다 오히려 더 앞서서 찾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장악한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는데 요 한쪽만 잡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1인 방송이니 뭐 황장수 뭐 뉴스 브리핑도 뭐 상당히 인기지만은 국민들의 눈은 저쪽에 가 있는데 이쪽만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방송 장악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또 그런 위험한 생각을 실현되지도 않는다. 세상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 정치인들을 보면 도무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무모한 일을 몰두하다가 예. 여론과 이제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지쳐서 네. 추락해 가는데 그걸 전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망가지더라고요. 예, 측근들이 자꾸 듣기 좋은 얘기에 아부를 하면은 예. 그런 얘기에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예. 뭐 사람은 약하거든요. 예. 아, 그게 진짜일 수도 있네. 나중에는 이거 제대로 봤네. 내가 그렇게 똑똑한 걸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아부가 먹히는 거예요.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제일 좋아하는 아부가 2개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아들 자랑하면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분 아들이 그 몽자 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뭐 나중에 나타난 아들도 있고 예, 뭐 아들이 하여튼, 여기저기 예, 많으시죠. 예. 그 상가에 흰 옷 입고 소복 입은 여자는 다 엄마 취급을 해줄 정도로 아들이 굉장히 풍성한 집안인데 아들 칭찬하면 그렇게 좋아했고 또 하나 칭찬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엄두도 못할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교를 거기다가 감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아부를 좋아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본능이니까. 근데 그거를 적절히 제어하는 거. 그게 바로 리더가 할 일이죠. 거기에 빠지면은 익사하거든요. 그걸 헤쳐고 나와야죠. 그 정주영 회장도 네. 그 국민당입니까? 네. 만들어가 돈 뜯겨갖고 뇌물 뜯기는 것보다 네. 내가 출마해서 직접 걷어가지고 써서 당선되는 게 싸게 치겠다 네. 해서 대선 출마했는데 그렇죠. 이분이 생각하기에 기본 1,000만 표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400만 표 뭐 좀 안 됐죠. 네. 예. 한 300만 표나 됐나요? 뭐 기대만큼은 예, 상당히 안 됐죠. 그렇게밖에 안 됐죠. 그래서 본인은 자신이 이제 그 1,000만 표는 기본이고 그래서 쉽게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된 이유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돈이 많다고 이렇게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다 할 것 없이 회장님 뭐 무조건 당선입니다. 이래서 본인은 개표할 때까지 자기가 될 줄 알았다. 예. 그래서 기업을 해서 그렇게 성공하신 분도 이런 뻔한 일에 대해서 인해 장막에 쌓이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데 네. 하물며 정치인은 네. 그건 그것보다 더 훨씬 그렇죠. 정주영 회장 같이 맨손으로 예. 기업을 하고 예. 평생을 자기 그렇게 돈을 살아온 사람도. 사람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형제 대란 난, 중간에 껴서 또 그때 YS가 또 굉장히 또 좀 괴롭혔죠. 집요하게 좀 괴롭힘하고 형제 난 속에서 좀 예상보다 좀 빨리 돌아가셨죠. 그게 그렇죠. 인간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임금님이 밤에 신하들 앞에서 나 이빨이 빠지는 꿈을 꿨다. 네. 그랬더니 신하가 하나가 얘기를 했대요. 이빨 빠진 꿈은 그 주위 친인척들이 다 돌아가시는 꿈입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신하는 영리하는 신하인데 그 꿈은 뭐냐면 임금님이 친인척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꿈입니다. 그 꿈입니다. 그러니까
상 주고 이뻐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부하들이 보고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에 휘둘리는 거죠. 그만큼 리더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적 리더십, 제왕적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제왕적 아부가 등장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출세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한때 잠깐 정치권에 네. 이렇게 맛만 보다가 제가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제가 아부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데 아부 잘하는 사람을 당연히 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날고 기는 네. 한국의 무슨 유명한 대통령들도 다 아부에는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에서 보면 지금도 3인방을 욕하거나 최순실을 욕하면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존경한다는 사람은요. 근데 존경은, 그분에 대한 존경은 존경이고 사실은 사실관계대로 가려야 되는데, 아니 이 지경이 되고도 특수활동비 어찌 됐냐 하면 그건 제가 알아다가 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릅니다라고 자기들이 코너에 몰렸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년 그 2015년입니까? 네. 신년 그 기자회견에서 저 사람들은 평생 동안 나한테 충실하게 보좌했고 잘못이 없다고 3인방 그 찌라시, 정윤회 찌라시 나왔을 때 자신이 변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대통령으로서 치명적인 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단 능력이 없구나 하고 온 사방에 자신을 드러내게 됐죠. 제가 그때 그 3인방 물러가라 했다가요. 종편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네. 종편 십상시 돼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걸 가지고 날 욕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민주사회에 살아갈 제 정신이 있는가? 사람이 모질하거나 나쁘면 돈 좋아하는 것도 괜찮고 모질하는 거 괜찮은데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보호를 어떻게 보면 해줬는데 그 시대에 또 나온 책임진다고 그만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재판 받을 때 숨어 있다가 지금 겨우 끌려 나오고 장관 했거나 뭐 총리 했거나 한 사람도 뭐 그 문고리 3인방부터 뭐 저 국회의원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총애를 받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등을 돌리고 오히려 뭐 중지는 원로죠. 그분이 예. 7선인가 8선인가 예. 하신 분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키워줬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배신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날 배신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참 세상이 참 또 MB도 보면 네. 평생의 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번에 보니까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판에 이게 지금 이 현 정권도 이렇게 이렇게 좀 봐야 될 게 네. 지금 이렇게 하라고 써주고 또 그 옆에서 그렇게 조언하고 하는 옆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을 어디로 몰고 가는가, 낭떠러지로 미는 사람들이 아닌가를 바라보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판단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 집에만 들어가면 파란 기아집에는 왜 사람들이 다 저리 돼버릴까요? 그게 풍수지리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만 가면은 소통을 잘 안 하니까 네. 지금도 뭐 문 대통령에 대한 일각에서는 식사를 좀 밖에 사람들하고 좀 많이 좀 만나야 되는데 혼자 드시거나 아니면 예, 영부인하고 드시거나 안 그럼 임종석 씨하고 듣거나 가끔 저 이낙연 총리 정도는 하는데 좀 대통령은 많은 사람을 좀 만나야 되거든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을 미워하고 있었지만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 같은 경우는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정권 초에. 그래서 1시간을 점심시간에 정했는데 비서들이 지금 주미대사관 조윤재 그때 비서관 경제비서관하고 그때 비서실장하고 배석해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대요. 비서진도 2명 보고 너희들은 말하지 마. 1시간 하는데 윤석금 회장이 한 50분을 얘기했대요. 그리고 얘기 좋다. 더 연장. 그래서 1시간 반을 했는데 윤석금 회장 회고에 의하면 자기가 1시간 15분을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 딱 그 말 좋아하시는 분이 15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 발전이라든지 중국과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제언을 해서 많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업의 엔티인 것 같지만 그 실사구시적인 성격도 강했는데 그런 성격도 있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더 기업에 대해서 좀 친화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척을 지고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 고용 대란이니 뭐 실업 문제 뭐 이런 거는 자영업 대란이니 모든 문제는 사실 친기업 정책을 친노동 정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친노동 정책하고 친기업 정책하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빵 자체를 크게 키워야지
나라가 좀 미래를 보는데 자동차로 말하면은 후진기아 놓고 지금 엑셀레이터를 박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 노정권 때는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하더만 이제는 후진기아 놓고 엑셀을 밟고 이 좌우간 좀 한국의 좀 좌파 정권은 왜 이게 저 운전을 갖다가 이렇게 거꾸로 못 선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정권이 혼자 밥을 먹는다. 아, 밥을 이러면 혼자 밥 먹는 사람 중에 끝이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혼자 먹으면 밥 먹을 건수만 있으면 사람 불러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남 진짜 밥을 그냥 공짜로 저 비싼 밥에 그 남들은 청와대 가서 시계라고 하나 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그때부터 그냥 감지 덕지하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저 같으면 막 어차피 국가 예산 다 있고 그 뭐 좋은 호텔보다 더 좋은 데 있고 하면 그냥 오늘 내일 아침부터 밥 먹자. 아침은 누구하고 먹고 점심은 누구하고 먹고 저녁은 누구하고 먹고 뭐 신세도 갚고 그렇죠. 공짜 밥에 야당도 불러야 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금 규제 개혁법 반대하는 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당 안에서 지금 반대가 박영선 의원, 뭐 재윤경 의원 또 성북의 그 박영진이 박영진 이런 사람들 반대하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내가 들어보니 이거 해야 된다. 등을 두드리든지 아니면 발로 차든지 해서 그 사람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당도 불러서 좀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설득도 안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과거에 이 동교동이나 그다음에 무슨 상도동을 이끌던 Y에서는 성격은 검증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 성격이 고집이 있든지 어떤지 그 좌우간 집에 아침마다 식객이 그냥 사랑방에 줄을 서 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그 밥을 먹고 그러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이 계파를 거느리고 그래서 몇십 년을 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샤이하지 않고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정적도 싫더라도 포용하려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 근래에 보면 대통령이 샤이한 사람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샤이한 사람이 되면 이게 나라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왜냐하면 성격이 굉장히 남을 만나가지고 이 눈을 똑바로 잘 못 보고 저도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명하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샤이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샤이한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누구 불러가 밥 먹으면서 뭐 불편한 이야기 듣거나 무슨 충언을 좀 해봐라 이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점점 청와대에 들어가면 고립이 되고 이제 담이 쌓아지면서 교도소 생활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측근들한테 자꾸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청와대 정부가 자꾸 되는 거고 내각에 의존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청와대 비서진들 몇 명 요즘 한정식 집에서 유행하는 말 아세요? 전 잘 모릅니다. 안 가본 지 하도 오래됐어요. 예. 아니 저도 안 가봤는데 장조림 반찬이 없어졌대요. 장조림. 장이 장하성 장. 조는 조국. 림은 임종석. 그래서 그 메뉴가 장조림이 없어졌대요. 그런 게 자꾸 시중에 이런 얘기가 물론 뭐 우스개죠.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 측근에 의존하는 이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사단이 나올 거라는 걱정, 우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투명하시고 그 깨끗한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죠. 정직하고. 예,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 이명박 대통령은 배신 당한 건 자기가 너무 소탐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우리 지주 이팔성 회장 이런 분들 잘 알거든요. 그 유명한 분이거든요. 예, 유명한 분. 제가 뭐 방송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옛날에 우리 증권 사장이실 때 주총이 바뀌기로 돼 있는 주총이 갑자기 연기가 됐어요. 잘하시겠다. 네. 그러더니 며칠 후에 다시 주총해서 자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뒷말이 많이 돌았죠. 그 며칠 사이에 정리 다한 거죠. 뭘 싸갖고 어디로 가셨다고 이런 제가 뭐 방송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본인 비망록에 그런 거 다 본인이 나왔잖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배신당하는 것도 있는데 문 대통령은 정직하고 투명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측근들 얘기 좀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무능보다 더 위험한 게 나쁜 길,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귀를 안 듣고 하면은 나라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파도도요. 영화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고래하고 싸나운 고래하고 싸우는 영화에 그 배가 처음 뒤집어지는 게 파도가 그 오래된 선장은 파도를 타라. 그러는데 새로 나온 그 지도자 배에 탄 지도자는 파도를 거꾸로 가거든요. 돌파하려고. 그러니까 저 난파선이 바로 되는 거예요. 하트 오브 시인가 그렇죠.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모비딕 네. 전편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지금 엊그제 보면 신기업 회계한다는데 저는 뭐 기업인이라고 특사시켜주거나 특혜를 주거나 이런 건 반대하는데 또 반대로 그 기업인들을 처벌할 때도 기준이 있어가 기업인들끼리라도 좀 재벌 회장끼리라도 좀 공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신동빈 씨 14년 넣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4년이면 저게 선고로 놓으면 한 7년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4년을 놓는다면 어떤 사람은 140년 때려야 될 건데 거기는 또 풀어주더라고요. 그럼 이게 공정을 도대체 기업인들에게 법률 잣대를 뭘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물론 뭐 법률가가 판단한 거고 네. 검사가 구형한 거라 아직은 뭐 선고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우리 법 집행이 좀 들쭉날쭉한 게 있죠. 그런 의미에서 좀 조금 뭔가 정치 쪽에서 이걸 좀 깃대를 좀 잡아주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가 여태까지는 좀 나쁜 일이 많았고 뭐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이 달라는데 안 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롯데그룹 정도가 아마 면세점 인허가 갖고 돈 싸들고 대통령한테 얘기했다. 그렇게 저는 개연성 그렇게 물론 뭐 높게는 안 봅니다. 하지만은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나쁜 일 기업하고 유착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선을 긋자.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깃대를 세우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뭐 미국의 엔론 회계 부정 때는 20년도 때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엄하게 하는 건 중요한데 지금 새로운 정부는 좀 경제도 살리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부터 걸리면은 좀 엄벌한다 하고서 조금은 좀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유한 태도, 부드러운 태도를 좀 보여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느냐. 저는 너무 뭐 적폐를 지원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경제 기자를 제가 한 30년 해봤더니 기업이라는 거는 신이 나야지 뛰거든요. 아니 저보고 무슨 반기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현재 뭐 기업을 하다가 배임 횡령 탈세는 지금까지 있었던 건 자진 신고를 해야 해서 자진 신고해서 돈 내라. 자진 신고 안 하고 걸리는 거는 자진 신고하면 탈세한 만큼 돈만 내라. 안 하고 걸리는 거는 그건 나중에 과중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돈 내라고 절대 안 하겠다. 이래야 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첫째는 뭔가 하면 기업을 국가 사업에 동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업 보고 고용을 하라. 또 무슨 뭐 기업 보고 투자를 하라고 그걸 기업을 혼을 냈다가 풀어주면서 네 투자하고 고용하라면 그게 투자 고용이 됩니까? 그 투자는 제가 이름을 정해봤는데 관제 투자입니다. 관제 투자, 관제 고용. 정부에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되니까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일본 말에도 혼내하고 다떼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내는 속마음하고 겉몸 다떼마에. 기업이 급하니까 막 숫자 발표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 돼요. 나중에는 집행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잘못된 게 많은데 한 5 내지 10% 총수들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엄히 좀 해야 되고 또 기업인보다도 더 비난을 받아야 할 게 기업인 주위에 있는 전관 예우들. 법조계나 뭐 공정위 뭐 이런 출신들이 총수들 중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일 봐주겠습니다. 얘가 고문이니 타이틀 들고 아주 그냥 총수를 가서 망하는 길로 끌고 전직 장차관이나 뭐 법조계 국세청 이런 사람들을 직접 델타 쓰기도 하지만 김앤장에도 많이 갔잖아요. 고문이라 타이틀 달고 차 주고 비서 주고 뭐 연봉 5억 10억씩 주는 게 그냥 김앤장이나 이런 법률회사가 자선사업가라고 그렇게 줍니까? 다 써먹는 건데 그게 어디냐? 검찰 후배, 법조 후배, 국세청 후배 다한테 전화 드는 값이에요. 전화기 드는 값. 그런 사람들이 총수에 둘러싸고 있어서 보호하는 게 문제죠. 지금도
새 정권 들어와서 변호사 중에 제일 수익이 많은 변호사가 한 분이 계세요. 예, 모 씨가 예, 영어 알파벳 C로 시작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총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쪽에 또 몰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업인들 좋은 쪽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또 나쁜 쪽으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게 더 기업 비리를 또 확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총수들이 마음 놓고 해먹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빨리 좀 없어져야 된다. 그 대신에 과거 거는 이제는 좀 선을 긋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저도 뭐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기 이제 그 지금 이 정권이 이 대북 정책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특사가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특사가 가는데 그 특사가 가서 이제 뭔 이야기를 하고 올 건가가 대충 나와요. 김정은이 구두로 비핵화에 대한 그 비핵화의 기초적인 약속. 그러니까 서류로 핵이 어디 있니 이런 거를 갖다가 리스트를 내가 추후에 내겠다. 뭘 해주면 종전선언을 하고 또 3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한국하고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또 북한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한반도 신경제안을 서로 합의하고 또 트럼프를 불러다가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뉴욕으로 가서 2차 미북 회담을 하고 그리고 나면 내가 서류로 핵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적어내겠다. 그게 기초적인 비핵화 구두 약속을 말로 해주면 선물이 말입니다. 종전선언, 그 다음에 뭐 미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협정,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서류로 다 써가 도장 찍어가 한국 국회에 와서 비준을 해주겠다. 그리고 세계에 이것이 국제법으로 공인받겠다. 이거는 일단 평화협정으로 가는 걸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북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합의. 김정은은 구두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선불로 이 4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이 어느 나라의 특사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기가 좀 차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미치는 거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너무 많이 나간 측면이 있죠. 지금 뭐 대북 특사도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한테 비핵화 약속을 구두로 받아내는 거. 그것도 기초적인 거래요. 기초적인 게 이게 자꾸 이제 논란이 되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은 구두만 했지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실제 한 건 유해 송환. 그 뭐 돌아가신 분한테는 참 숭고한 생명이긴 하지만 참 오래된 유해. 그게 송환. 그게 지금 당장 그게 비핵화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없는 문제죠. 없는 문제죠. 또 그거 있잖아요. 풍계리. 예, 풍계리. 풍계리도 그 뭐 핵 실험 뭐 다 끝나고 그 일부 한 거. 그거 2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우리는 벌써 그걸 대가로 한미 훈련도 다 중단했고 그렇죠. 우리가 준 거는 오지 않고. 진짜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4.27 판문점 선언부터 조금 많이 나간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핵 없는 북한 실현이 아니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아마 북한에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 사찰하자고 할지도 몰라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두 번째가 연내 종전선언. 거기다 못을 박았어요. 연내 종전선언으로. 그럼 평화협정까지 있습니다. 연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한테 어음을 끊어준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재촉을 받는 외상값 갚아라. 자꾸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서로 간에 이 거래를 할 때 내가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 기한을 못 박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내 종전선언을 하려면 연내 비핵화를 걸어야죠. 그렇죠. 그럼 연내를 둘 다 안 한다면 둘 다 안 해야죠. 그런데 비핵화는 시한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내 종전선언, 연내 평화협정을 못을 받고 또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에 가가지고 얼마나 웃은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북한이 한국의 미군 부대의 핵이나 이런 거를 사찰할 군추 그 훈련을 유럽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미군하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이 비핵화라는 거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북한이 비핵화 리스트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여기에 빠뜨렸다. 이놈 이거 사기다라고 하루만 하면 다음 날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는 사기다 할까봐 이거를 잘라가지고 1차 리스트 날라간다 받으시오. 2차 받으시오. 3차 받으시오 한다는 거야. 그래서 1차에 왜 이거 빠졌나 하면 우리도 지금 오래돼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찾고 있는데 2차에 포함될 거야. 이런 식으로 비핵화 리스트도 잘게 쪼개갖고 지금 내려고. 그러면 트럼프는 뭐 미국에서 적당히 또 낸다잖아. 그냥 또 내면 보지. 이렇게 하고 그래 11월 6일 선거 넘긴다고. 지금 그거를 서로 지금 짜가지고 밀어붙이려 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도 사실 미국이 중요한 입장인데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가 너무 빨리 좀 약속을 해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 지금 종전선언도 미국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예. 주한 미군부터 동북아 안전보장까지 좀 흔들리는 축이 되잖아요. 예. 예, 평화협정은 또 법적인 구속력까지 있으니까 또 더 나간 거죠. 근데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한 거는 이제 구두 약속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계약에서 집 판다고 얘기해놓고 구두로 말만 하고 우리는 계약금을 벌써 줘버린 그런 꼴이 됐죠. 그럼 저쪽에서 뭐가 사인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계약금만 지금 주고 계속 어떻게 보면 쫄리는 그런 입장이 된 거니까 제가 보니까 이 공평하고 호혜적인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좀 쫓긴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히 비핵화를 빨리 할 생각 있으면 그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비핵화 리스트 내고 핵탄도 없애고 따르르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에서 서로 완전히 맞바꾸면은 그것처럼 좋은 계약이 어디 있어요. 한반도에는 정말 평화가 오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북한은 구도만 한다고 하고 오히려 지금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남측은 뭐하냐 북한 비난하고 있고 요즘에 폼페이오가 안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잠잠해요. 또 무슨 대응을 할지 구구절 이후에 또 뭔가 제스처가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번 쭉 이런 일들을 윤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한쪽에 기울지 않는 부분인데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전쟁까지 치른 북한 아니에요. 그러면 주고받는 게 분명히 해야죠. 주고받는 게 한쪽이 믿고 주면은 배신당하잖아요. 믿고 배신당하잖아요. 믿을 만큼만 믿어야죠. 상대방 믿을 만한 행동을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그랬으면 우리는 더 검증을 해야죠. 왜? 국가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을 한 사람이라거나 또 상식적으로 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건데 평생 운동권만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사고가 그쪽으로 경사된 어떤 영향이라서 그런지 뭐 때문에 올해 안에 비핵화와 올해 안에 평화협정을 하겠다라고 판문점 4.27 선언에 시간을 명시했고 제가 처음에 딱 읽어보자마자 그거 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 보고 이건 틀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가 판문점 선언을 갖다가 성계하는 식으로 지난번에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문구에 슬쩍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 북한은 이제 판을 깨도 자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너네들이 다 알고 그런 걸 연장하는 성상에서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놓고 무슨 소리 하냐고 판을 깨도 나중에 네가 계약 위반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발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에서. 제가 그래서 이 문재인, 트럼프 이 두 사람이 김정은한테 완전히 지금 말려 들어가서 판이 깨어져도 우리끼리 싸움 나지 저게 도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바마 때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했죠. 예. 트럼프 싱가포르 회담 선언은 시대의 쇼다. 리엄 파네타. 예, 시대의 쇼다. 이런 얘기했는데 미국은 많은 세계 각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n분의 1이에요. 예. 예. 그래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많이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예. 뭐 진실성이 없다. 뭐 하지만 트럼프는 트럼프 유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사꾼이니까. 근데 우리는 나라의 운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잘못됐다고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예. 이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섣부른 거 아니냐.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걱정이죠. 오늘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